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둘러싸면서 법안 처리를 저지했고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현장 연결해 보도합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권 초 공직자 비리는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친문 인사들 구명 활동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법의 통보 조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은폐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연이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3만 원어치의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당초 알려진 학교 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사기 일당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12.16 대책으로 15억 원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막혀 분양을 시작한 강남권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 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방호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의장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개정선거법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오후 3시쯤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오후 4시 반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호 인력을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문 의장이 한국당을 향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섭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손으로 밀쳐내고 등 위로 올라타며 지나갔고 방호과 직원들이 반대편에서 끌어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문 의장이 가까스로 의장석에 앉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선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사 진행을 강행하는 문 의장을 향해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의장석으로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쓴 종이를 날리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거법이 이렇게 날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선거법 날치기잖아요. 안건을 심재철 원내대표가 끌려 내려오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지 10분도 채 안 된 오후 5시 46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문 의장이 이제 그만하라고 말립니다.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야당의 고함에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제안 설명을 이어갑니다.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법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은 잠시 본회의가 정회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회의가 정회 중인데요. 조금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 뒤에 이 공수처법까지 상정은 했는데 이 한국당이 이 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특정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 법안 처리에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정도 전원위를 진행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시간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장 본회의가 속기가 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처럼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번 경우를 보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하더라도 결국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마저도 이번에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임시회 회기가요,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지난 선거법 필리버스터 때보다도 짧은 단 하루 만에 자동 종결되게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오는 30일에 공수처법을 또 표결 처리하고요. 다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또 상정할 방침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된 직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고 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이제 여야의 전선은 지역구 지키기 싸움인 선거구 획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범여권이 만능 열쇠로 활용한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 국면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호남 의석 늘리고 한국당 강세 지역의 의석은 줄이기 위한 야합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4+1 협의체가 최근 마련한 선거구 획정 관련 잠정 협의안의 핵심은 인구 하한선의 기준을 전북 김제 부안 지역 13만 9,470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의 당세가 강한 서울 강남 갑, 을, 병 지역구와 현역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안산 단원 갑, 을 지역구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반면 전남 순천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인 세종시는 각각 2개로 분구됩니다. 한국당은 불법 꼼수 조직인 4+1 협의체가 또 헌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인구 대비 지역구 숫자가 많은 광주광역시에서 한석을 줄이고 그 다음 순서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 이렇게 순으로 줄여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합니다. 획정위는 정당 추천 등을 받아 9명으로 구성되는데 범여권에 유리한 편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합의를 통해 시도의원 정수를 결정한 뒤 획정위에 통보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된다면 헌재 판례에 따라 획정위가 자체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오늘 통과된 선거법을 보면 20대 총선과 달라지는 게 여러 곳 있습니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은 연동형으로 뽑고 또 투표 나이를 지금보다 1살 낮춰 만 18세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서 학교가 정치화될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선거법의 자세한 내용을 유지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인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이들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총선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고3 학생 중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3에 대한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연설 금지 장소를 규정한 선거법 80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로만 명시돼 있어 학교에서의 후보자 연설도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49만 명이 넘는 현재 만 17세의 10% 정도가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악은 당근과 불보다 뻔하다. 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은 유지하되 비례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태세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 새로운 선거법으로 비례대표만을 노리는 정당이 수십 개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의 길이가 1m가 넘을 거란 얘기도 있고 전자개표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갖가지 진풍경이 예상되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죠. 자, 강동원 기자. 예. 투표 용지가 1.3m에 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화면인데 예.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정당을 표기하는 칸의 세로 길이는요 1.5cm입니다. 정당이 많아지면 이 보시는 것처럼 1cm까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과 정당 사이를 구분하는 사이칸 역시도 최대 0.3cm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걸 계산해 보면요 100개의 정당이 생기면 투표용지 1.3m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100개가 생길 때 투표용지의 길이가 1.3m가 된다 이런 계산인 거죠. 예. 그런데 정당 100개 이건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당 창당을 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이 비례 후보 한 명당 정당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100개의 정당이 출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적입니다. 예, 뭐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예. 자, 또 전자개표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34개입니다. 이 창당 절차가 진행 중인 정당도 16개나 되죠. 총선이 임박하면 정당 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정당 등이 생기면서 이 중에 절반 정도만 참여하더라도 이 내년 총선의 정당은 24개가 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이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투표용지를 분류할 수 있는 최대 투표용지 길이가 34.9cm인데 아까 계산대로 계산을 해보면 24개 정당의 이상의 24개 이상의 정당 후보가 생기면 이 34.9cm는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개표를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2000년도 이전이었죠. 2000년 이전에는 다 손으로 일일이 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개표원도 훨씬 많이 필요했죠. 자, 또 선거 때마다 밤샘이 지속됐고 이 피로 누적과 단순 반복 작업 때문에 이 오류 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100% 수개표 때인 15대 대선에 투입된 선거 개표 사무원은 28,359명이고 이 개표 소요 기간도 7시간 30분이 걸린 데 반해서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16대 대선 당시에는 이 개표 사무원은 13,528명 그리고 개표 시간도 3시간 49분으로 오히려 더 단축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표 시간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이게 투표 용지가 길어지면 유권자 입장에서도 투표하는 시간도 사실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개표 현장에서 뭐 밤샘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참 여러 가지 풍경이 나오겠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주장하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이 정무적 판단의 실체를 밝히는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정무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한 단독 보도 전하겠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선 2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정무적 판단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알려지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친문 인사들의 청탁 전화가 온다는 걸 알려준 인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 감찰을 시작하도록 했다가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여러 통의 청탁 전화가 있자 유 전 부시장이 대표적 친문 인사란 사실을 알고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이유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려 요소였던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감찰이라는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정 운영의 부담이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 구명 청탁의 실체가 드러났고 법원도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청탁을 통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인사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지 권영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된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정상적 과정이라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은 겁니다. 그러나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반된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화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청와대 감찰 자료가 폐기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는 점도 불구속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서둘러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가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불렀고 법원 입장을 전한 언론 보도를 소설이라고 비난했다가 삭제한 행정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제기에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기각 사유에 대한 질문엔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반적 상황을 다 고려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장 판사가 직접 작성한 공식 보도자료에 죄질 표현이 포함됐지만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입장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각 결정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한 청와대 행정관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각 사유에 죄질 표현이 없는데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설이라고 비난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송 부시장뿐 아니라 청와대, 경찰 핵심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검찰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지검으로 송 시장을 불러 3차 조사를 벌인 지 엿새 만입니다. 업무 수첩에 선제병원 자초되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신가요?
구속영장엔 청와대와 경찰 핵심 관계자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검찰이 공범관계를 규정한 건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처음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무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선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공약을 논의하고 경선 상대를 제거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이 아닌 일기라며 오류가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였던 김 전 시장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있었던 비정상적인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범으로 규정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앞서 선거법 통과에 이어서 공수처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검찰은 오늘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거듭 표시했습니다. 핵심은 공수처의 사건 은폐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 상정 움직임에 검찰이 사실상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착수 내용 통보가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검열이라며 독소조항 주장을 담은 입장문에 이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의견서엔 오히려 공수처가 검경 사건을 가져간 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 즉 은폐 가능성을 견제할 수 없다는 등 이른바 통보 조항의 문제점 지적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 소속 외청으로서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 법안 수정을 통해 신설된 24조 2항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이른바 운동권 대부로 불렸던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임금 지급과 합의를 노력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임금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2시간여의 심사가 끝난 뒤 허 씨 대신 포토라인에 선 변호인은 체불임금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37명 중에 대부분 다 변제가 됐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합의서가 다 받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통장 가압류가 들어와 지불 수단이 없어 임금을 주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허 씨의 지급 약속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지만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세금도 많고 부채도 많고 갚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갚아져? 돈이 있어야 갚아요. 허 씨는 전국학생 총연맹 전위조직인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미문화원 점거를 주동하는 등 80년대 운동권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5살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은 40대 엄마가 병원에서 검거됐습니다. 아이가 숨졌는데 몸에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의료진이 신고한 겁니다. 엄마는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뒀다고 진술했습니다. 황변준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42살 여성 A씨가
5살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테이프 착 치고 이쪽 차가 모자처럼 경찰차 속에. A씨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딸을 안고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고 인공호흡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물을 뿌렸다고 설명했지만 시신에선 구토한 흔적과 멍이 발견됐습니다. 팔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멍이 한 손바닥 정도 사이즈로 해서 멍이 있었고요. 물에 많이 담가놓으면 손 많이 쭈글쭈글 하듯이. A씨가 며칠 전 아이를 때렸다고 털어놓자 의료진은 아동학대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웃들은 며칠 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유도 애가 자기가 준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애기 숫자를 세더라고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2시간 정도 가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33만 원어치의 닭강정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을 갔는데 누군가가 허위로 주문한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당한 일이라고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대출 사기단이 신고자를 협박하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유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입니다. 누군가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배달 요청 사항에는 아드님이 시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체 주인은 배달을 갔더니 허위 주문이었다며 피해자가 고교 졸업 후에도 학교 폭력을 당한 것 같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업체 주인도 경찰 조사에서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허위 주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사기단에게 일주일쯤 교육을 받은 피해자 A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사기단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를 협박하려고 허위 주문을 하며 남긴 전화번호 덕분에 이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피해자 A씨가 있어서 그 상대방이 누구냐 그 동생한테는 잠겨있다가 이틀 후에 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찰은 또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광주에서 음식점 4곳에 115만 원어치 주문이 허위로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닭강정 사건과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사흘 전 폭발 사고가 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마시는 물에 공업용 냉각수가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사흘 동안 오염된 물을 마셨다며 성분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선혁 기자입니다. 세면대에서 수돗물이 흐릅니다. 손으로 받쳐보니 물빛이 탁합니다. 나온다. 나와. 지난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제철소 가열기를 식히는 공업용 냉각수가 수돗물에 유입됐습니다. 직원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에도 냉각수가 섞였습니다. 양치질을 하려고 보면은 물 색깔이 이상하니까 보고를 해서 분석을 좀 해주라고 요청해가지고 분석하니 냉각수에 들어있는 성분이. 노조는 회사가 냉각수 유입 사실을 숨겨 공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사흘 동안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나 책임자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죠. 포스코는 차단 밸브에 문제가 생겨 6시간 동안 냉각수가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또 정수 배관을 모두 세척했고 물을 마신 직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비 수리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냉각수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청소까지 해서 할 만한 부분들은 다. 노조는 회사가 냉각수 성분을 숨기고 있다며 노조가 포함된 진상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길이 아예 막혔죠. 여기에 해당되는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데도 견본주택에는 방문 예약이 이미 꽉 찼습니다.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세 차익을 누릴 거라는 성토가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차례차례 휴대폰을 보여주고 견본 주택에 입장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온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예약했으면 못 보는 거야? 일단은 전화만 물어보게. 서울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 관람객이 몰릴 것이 예상되자 하루 1,300팀으로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 이상은 모두 15억 원을 넘어 1216 대책에 따라 담보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현금 부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사기에 지금 이거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잖아요. 왜 비싸게 살려고 온 거죠? 어제 청약 마감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도 5억 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에 최고 2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고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세대들 역시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30점 조금 아직 전략을 짜려고 하네.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이 수억 원 시세 차익을 볼 기회만 더 많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합의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라 외교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판단한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9개월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제기했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정치 외교적 행위여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외교부 입장을 수용한 셈입니다. 이 결정은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헌재가 다 하지 못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헌재는 오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 소원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평가를 정치의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한일 문제 해법도 결국 법적 판단이 아닌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현 정부를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인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북한 세습에 대한 내용은 통째로 빠지고 현 정권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정권의 홍보 자료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6종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보니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은 한 종만이 그것도 천안함 사건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도발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겁니다.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남한 체제 비교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체제라고 생각을 한. 1948년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도 한 종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됐습니다. 대부분 선거가 가능했던이란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전 정권은 신랄하게 비판한 반면 임기가 남은 현 정권에 대해선 판문점 정상회담 등의 업적을 넣어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각 정부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한 표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공적은 2건씩 할애하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 정부의 홍보물이죠. 홍보물이면서도 교과서에 있는 서술들 이런 것이 퍼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교육부는 정부가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필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하겠다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자의 범죄 행위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나서서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명분을 붙여 정부 눈밖에 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국민연금은 이렇게 비리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투자기업에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30년, 20년 하는 건 저희들 별로 관심사항도 없고 크게 도래할 사안도 아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간에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주주로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른바 적극적 주주권은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배당에 문제가 있는 투자기업 등에도 행사하게 됩니다. 또 6등급 체계의 사회적 책임 투자 평가 결과 2단계 이상 하락한 반환경, 반사회적 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만 적극적 주주권을 곧바로 행사하진 않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 관리, 공개 중점 관리의 단계를 거친 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주주 제한 단계를 밟기로 했습니다. 산업적 특성이나 기업 사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가 국민연금의 모호한 내부 잣대, 경직적인 어떤 기업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 716개사의 38%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이번 성탄절은 북한이 예고한 선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히 실시하는 무력 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던 북한. 성탄절 즈음 군사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성탄절 이후에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무력 과시 옵션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There have been some contingency plans put in place, that there have been some potential military show of force options that could be executed quickly if there is a provocative test. 성탄절 당일 한반도 상공에 미 공군 정찰기 4대가 출격한 데 이어 어제도 정찰기 2대와 해군 해상 초계기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치 식별 장치를 켜고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Now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다만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라 무력 과시에 국한돼 있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미 당국은 다음 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연초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까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여객기가 이륙 직후부터 추락하더니 건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데 중상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두동강난 항공기의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건물 일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카자흐스탄 여객기가 추락해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Бүгін таңғы 07:22-де Алматы Нұр-Сұлтан бағыты бойынша БК Air әуе компаниясының нөмірі 21:00 рейсі апатқа ұшырады. 사고가 난 항공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출발해 수도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백에어로 오전 7시 5분 이륙 직후 하강하기 시작해 7시 22분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공항 외곽의 2층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건물은 충격에 무너졌고 기체는 반파됐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93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2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긴급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기간 100여의 영업을 중지하고 해당 기종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천자문은 서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글자의 입문서죠. 이 천자문도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나 그림 해설이 덧붙으며 변했다는데요. 구민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옛날 옛적 학동들이 서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천자문. 1754년에 해서체로 쓴 한석봉의 천자문은 컴퓨터로 찍어낸 듯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대가인 이양복의 글씨도 단아함을 뽐냅니다. 오래된 천자문일수록 발음이 중국어에 가까웠습니다. 하늘천은 하날견, 땅지는 따 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춘전공 박팽년과 김인우의 천자문은 흘림체로 당시 글씨 교본으로 널리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한자만 보통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당에서 스승이 가르치고 뜻을 해석해주고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부터는 혼자 공부하는 게 많아서 한글 해석문이 달리고 근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그림 설명이 들어가고 다양한 서체 표기가 포함되는 등 시대에 맞춰 천자문도 변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들이 자꾸 그런 외래어에만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런 데만 몰입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천자문에 대해서 유래가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알고자 왔고 천자문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를 담아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화로 동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화로, 겨울 부채라는 뜻이죠. 당장은 쓸모 없어도 훗날을 생각해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칭되는 말이 하선동력입니다. 여름 부채, 겨울 달력같이 철마취하는 인사를 뜻합니다. 그렇듯 누구나 달력을 쉽게 주고받았습니다. 새 달력 챙기기는 무건에 보내는 소시민의 해넘이 의례였습니다. 4.19 세대 시인이 연말 선술집에서 옛 대학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자식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지 서로 물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이제 달력이 휴대전화로 들어가는 세상, 달력 인심이 갈수록 박해집니다. 그래도 책상에 앉아 한눈에 한 달 살이를 볼 수 있는 탁상 달력이 저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 달력이 이제 마지막 한 장까지 왔습니다. 뒤로 넘겼던 11장을 뒤집어 봅니다. 가전 약속과 집안 기념일, 잊어버릴까 봐 청첩장 받자마자 써둔 혼사들, 가고 싶은 곳과 하고 싶었던 일들, 그중에 몇철 숙제처럼 새 달력에 옮겨 적으며 저무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살자고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다른 새해가 코앞에 다가왔군요. 낯뜨거운 실수와 뼈아픈 실패가 줄지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는 일의 고달픔과 살아온 날의 후회가 찌든 먼지처럼 쌓입니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평생을 무소유로 산 시인 공초 오상수는 친구와 문인들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 안전자리가 꽃자리니라. 그 말을 시인 구상이 시로 썼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묶여 있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안전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옛말에 행복은 나무 집 마당에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셈이칩니다. 12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탁상 달력을 옮겨 적으며 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날씨는 활동하기 대체로 좋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고 추위도 금세 풀리는데요. 다만 일요일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고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밤사이 빙판길이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강릉이 9도, 대구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가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라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019년 마지막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